내 아들 고자야. 어디서 씨도둑질을 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러분, 세상에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 가장 끔찍한 저주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린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남편의 침묵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히고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돌변하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차가운 눈밭 위에서 시작됩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던 시어머니의 비정함, 그리고 그날 제 가슴 속에 피어오른 붉은 도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5년 만이었습니다. 난임 클리닉을 제 집 드나들듯 오가며 흘린 눈물만 한 트럭은 될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붙잡았던 건 그래도 우리 아이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툭하면 혀를 차며 말씀하셨죠. 쯧쯧, 너는 밥만 축내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남들 며느리는 쑥쑥 잘만 나아오더만 밭이 시원찮으니 씨가 자랄 리가 있나? 때 끊기게 생겼다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받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부족한 탓이라 여기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떴습니다.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 속 작디작은 점 하나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된 것만 같았죠. 저는 벅찬 가슴을 안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여느 때처럼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이 짜다, 반찬이 질기다며 타박을 늘어놓으셨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입이 귀에 걸려 싱글벙글하고 있었죠. 어머님, 저 밭 탓 아니에요. 임신했어요. 5주래요. 그 말을 뱉은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툭 하고 떨어뜨리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뻐서 놀라신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대가 끊길까봐 걱정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축하는커녕 시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비릿한 비웃음마저 걸려 있었죠. 뭐? 임신? 너 지금 임신이라 했냐? 네, 어머님. 드디어 저희에게도 아기가 찾아왔어요. 제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이 번쩍하고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너무 놀라 입만 뻥긋거리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디서 씨도둑질을 해? 내 아들이 어릴 때 아른병 때문에 애 못 낳는 몸인 거 내가 알고 제가 아는데 감히 어디서 뻐꾸기 짓을 하려고 들어. 너 밖에서 어떤 놈이랑 뒹굴다 온 거야.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아들이 불임이라니요. 그동안 저를 구박하며 밭이 안 좋다고 모욕했던 건 아들의 결함을 숨기기 위해 멀쩡한 저를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해줄 유일한 사람, 내 아이의 아빠니까요.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요.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시잖아. 당신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활동성이 좀 떨어진다고만 했지 불임이라고는 안 했잖아.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너 입 닥쳐라. 이 집에 들어오려는 재산이 얼마인지 알지? 딴 놈 씨앗을 품은 여자 편들 거면 너도 당장 나가.
유산이고 뭐고 10원 한 장 없을 줄 알아.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외면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겠지. 난 내 몸 상태 잘 몰라. 그 비겁한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등 뒤로 방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닫힌 문이 마치 우리 부부의 인연이, 아니 내 지난 5년의 세월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지자 시어머니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한겨울, 바깥 기온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날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걸려있던 제 패딩 점퍼를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이것도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거 아니냐며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라고 소리치셨죠. 저는 얇은 니트 한 장만 걸친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제 몸 위로 살을 애는 칼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놀라지는 않았을까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핏줄 검사라도 하면 되잖아요. 울며 매달리는 제 손을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시더니 하얀 굵은 소금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에이 퇴, 재수 옴 붙어라. 더러운 년 내 집 대문 턱도 밟지 마라.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머리 위로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어붙은 땅바닥에 흩어지는 소금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바스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따가웠습니다. 소금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가슴이 찢어져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온몸이 불에 댄 듯 따가웠습니다. 대문이 굳게 닫히고 철커덕 잠그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눈발을 맞으며 저는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쥔 손끝이 하얗게 얼어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 그리고 반드시 이 모욕을 갚아주겠다는 서늘한 도끼였습니다. 그래, 내쫓아줘서 고맙다. 덕분에 알았어. 너희들은 가족도 사람도 아니라는 걸. 내 아이, 내 핏줄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눈물을 피눈물로 갚아주마. 저는 입술을 꽉 깨물어 터트리며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제 뺨을 때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난 저는 친정 식구 하나 없이 찜질방과 여관을 전전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주머니에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 몇 장이 전 재산이었고 뱃속의 아이는 제 불안을 먹고 자라는 것만 같아 미안함에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해산달이 되어 보증금 없는 월세방 말이 좋아 방이지 창문 하나 없는 곰팡이 핀 쪽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산후조리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소리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저는 핏덩이 같은 아들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미역국 대신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며 억지로 젖을 돌게 했고 아이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저는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다시 식당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고무 장갑을 낄 시간도 아까워 맨손으로 철수세미를 잡아야 했습니다. 등 뒤 포대기 속에서 칭얼거리는 민준이의 따뜻한 체온만이 제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위로였습니다. 한겨울 찬물에 손이 터져 피가 나고 독한 락스 냄새에 코가 헐어도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손가락질밖에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가난이 죄는 아니라지만 가난 때문에 아이가 아플 때 병원비조차 망설여야 하는 건 어미로서 씻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민준이가 열이 펄펄 끓어오르던 어느 새벽 닫힌 약국 문을 두드리며 제발 외상으로 해열제 하나만 달라고 빌었던 그 비참한 기억은 아직도 제 가슴에 흉터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며 민준이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수업이 있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아든 날, 민준이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가겠다고 떼를 쓰지도 가지 않겠다고 투정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치맛자락만 만지작거리는 아이를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못 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날 저는 가게에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유치원 창문 밖에서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교실 안 풍경은 잔인할 만큼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 목마를 타고 까르르 웃고 떠드는데 구석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 밀가루 반죽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내 새끼. 그 초라한 어깨가 너무 작고 외로워 보여서 창틀을 잡은 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못난 어미 만난 게 죄지. 가슴을 치며 돌아서려던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교실 문을 드르륵 열고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키 큰 남자. 제가 일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 강도진 사장님이었습니다. 항상 구석자리에서 묵묵히 식사만 하고 가시던 분, 가끔은 민준이에게 사탕 하나씩 쥐어주며 쓸쓸하게 웃던 가분이었습니다. 그가 망설임 없이 걸어가더니 민준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듯한 멋진 어린이용 앞치마를 꺼내 아이에게 입혀주더군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올려다보는 민준이에게 그가 다정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창문 밖 제 귀까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아저씨가 오늘 일일 요리사 보조하러 왔는데 민준이 대장님이 좀 도와줄래? 주눅 들어있던 민준이의 얼굴에 그제야 환한 꽃이 피어났습니다. 서툴게 김밥을 마는 고사리 손 위로 그분의 큰 손이 포개졌을 때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이에게 줄 수 없었던, 아니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진 씨는 저희 모자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이겠거니 가벼운 호의겠거니 생각해서 밀어냈습니다. 저는 이혼녀의 아이까지 딸린 빚과 가난에 허덕이는 여자였고 그분은 건실한 중견기업 대표의 초혼인 완벽한 남자였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비단 옷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선을 그으려 할 때마다 도진 씨는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주방일로 손목이 아파 끙끙대면 말없이 파스를 붙여주었고 민준이가 아빠를 그리워할 때면 주말을 반납하고 놀이공원에 데려가 하루 종일 목마를 태워주었습니다.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백이 아니라 늦은 밤 퇴근하는 제 손에 들려준 따뜻한 붕어빵 봉투 같은 소박한 진심들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도진 씨가 젖은 어깨를 털며 제게 진지하게 청혼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과거 시댁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모질게 거절했습니다.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 핏줄 섞인 가족한테도 버림받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이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발 당신 수준에 맞는 좋은 여자 찾아가라고 등을 돌렸죠.
그때 도진 씨가 빗속에서 저를 와락 끌어안으며 했던 말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지은 씨, 아버지는 핏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되는 겁니다. 민준이가 나를 보며 웃어줄 때 내 심장이 뛰어요. 그게 내 아들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당신이 겪었던 그 모진 세월, 그 눈물, 이제 내가 다 닦아주겠습니다. 나 당신이랑 민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뜨거운 고백에 저는 그만 그 빗속에서 그를 붙잡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 세월 서러움이 그리고 고마움이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도진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준이를 법적인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 가족관계 증명서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히던 날, 도진 씨는 그 종이를 액자에 끼워 넣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완벽한 내 가족이 되었다면서요. 민준이 역시 그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고 도진 씨는 민준이를 친자식 그 이상으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면 회사 직원들에게 자랑하느라 바빴고 아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는 까맣게 잊고 저희 세 식구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저 역시 내조를 하며 틈틈이 공부에 대학원까지 마쳤습니다. 더 이상 식당 주방에서 쭈그려 앉아 설거지하던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한 기품이 흐르는 재벌가의 사모님 소리를 듣는 위치가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 민준이는 구김살 하나 없이 밝고 명석하며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귀공자로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 회사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선물해준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차려입고 턱시도를 입은 훤칠한 15살 민준이의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로비는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은 참으로 짓궂고도 치밀하더군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끔찍했던 기억을 소환해냈으니까요. 호텔 로비 한 구석,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피해 쭈그리고 앉아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들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용역 조끼에 땀에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른 늙은 여자와 중년 남자. 익숙한 뒷모습에 설마하며 멈칫했습니다. 그때 작업 반장의 고함에 그들이 굽실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탐욕스럽게 찢어진 눈매, 고집스럽게 튀어나온 광대뼈. 세월의 풍파를 맞아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한겨울에 제 옷을 벗기고 소금을 뿌려대던 전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도박빚에 찌들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초라하게 늙어버린 전 남편. 그들은 저희를 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옷차림에 압도되어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VIP 손님이 지나가나 보다 하고 길을 터주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탁한 눈동자가 제 옆에 서 있는 민준이에게 꽂히는 순간 들고 있던 걸레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지금 훌쩍 자란 민준이의 얼굴은 10년 전 죽은 그녀의 남편, 그러니까 민준이의 친할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오려붙인 듯 똑같았으니까요.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집안의 핏줄. 하지만 지금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귀티가 흐르는 재벌가 아들의 모습. 전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는 듯 그녀가 비틀거리며 한 발자국 다가왔습니다. 더러운 작업복을 입은 채 떨리는 손을 감히 우리 귀한 아들에게 뻗으면서 말이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10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날의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숨막히는 순간 호텔 로비의 공기가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고급 턱시도를 입은 15살 민준이와 꼬질꼬질한 작업복을 입은 전 시어머니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핏줄이라는 건 참 무섭더군요. 민준이의 오뚝한 콧날, 고집스럽게 담은 인매, 심지어 눈썹 모양 하나까지 죽은 시아버지, 즉 민준이의 친할아버지를 거푸집으로 찍어낸 듯 똑같았으니까요. 전 시어머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이의 얼굴에서 고급스러운 옷매무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얼굴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하던 눈빛이 점차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탐욕스러운 확신으로 바뀌는 과정을 저는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너 지은이 아니냐? 김지은. 전 시어머니의 쩍 갈라진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옆에서 짐을 나르던 전 남편도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알아본 전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10년 전 소금을 맞으며 쫓겨날 때의 저는 만삭의 몸에 얇은 니트 한 장 걸친 초라한 거짓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한 사모님의 자태였을 겁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지은아, 너 정말 지은이 맞아? 와, 이게 다 뭐야? 너 출세했네. 전 남편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민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아, 가자. 더러운 게 묻겠어. 제가 등을 돌리려 하자 다급해진 전 시어머니가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감히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귀한 민준이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잠깐, 어디를 가? 이 아이, 이 얼굴 좀 봐라. 영감님이랑 똑같잖아. 너 이 아이 내 손자 맞지? 그렇지? 민준이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사납게 쳐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날 만큼 매서운 손길이었습니다. 이거 안 나요? 어디서 함부로 손을 대? 제 섯을 퍼런 고함에 전 시어머니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손자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부잣집 도련님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대한 집착, 그리고 저 화려한 배경을 통해 자신들의 비루한 인생을 역전시켜 보려는 역겨운 욕망이었습니다. 맞네, 맞아. 내 핏줄이 맞아.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지. 내 새끼를 못 알아보고. 얘야, 내가 할미다. 내 친할머니야.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창피함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아니, 창피함보다 돈 냄새가 더 중요했을 테지요. 전 남편 역시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아버지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니 지은아. 그때는 오해가 있었던 거야. 내 아들. 그래,
내 아들 맞지?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 그는 뻔뻔하게도 눈물까지 글썽이며 민준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10년 전 제 배를 걷어차고 엄동설 안에 내쫓았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핏줄 타령을 하다니요. 그때 묵묵히 제 곁을 지키던 남편 도진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크고 단단한 등이 저와 민준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도진 씨는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호텔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영업 방해하는 잡상인들이 있군요. 당장 끌어내세요. 도진 씨의 카리스마에 눌린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전 시댁 식구들을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전 시어머니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저 애가 내 손자라고. 내가 저 회장님 아들의 친할머니란 말이야. 야, 이놈아. 내가 꼬리쳐서 내 며느리 뺏어간 놈이냐? 내 손자 내놔. 핏줄이 어디 가냐? 그녀의 고함 소리에 도진 씨가 손을 들어보안 요원들을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전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진 씨는 허리를 굽혀 그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멸시와 조롱, 그리고 억눌린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핏줄이요? 당신들이 10년 전에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그 핏줄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라고? 기억 안 나십니까? 시도둑질이라며 며느리 뺨을 때리고 한겨울에 소금 뿌려 내쫓았던 거. 당신 아들이 고자라며 내 아내를 모욕했던 거.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 와서 딴소리입니까? 도진 씨의 팩트 폭격에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물러서면 끝장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그때는 내가 오해했다. 내 아들이 불임인 줄 알았어. 근데 애 얼굴을 보니 딱 우리 씨잖아. 유전자 검사해보자. 검사해서 맞으면 너네가 우리한테 위자료 줘야 해. 남의 핏줄 훔쳐간 도둑놈들. 정말 구제불능이더군요. 위자료라니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사람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도진 씨의 팔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사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늘 부적처럼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자마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두었던 친자 확인 결과지였죠. 저는 그 종이를 전 시어머니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래요. 원한다면 보여드리죠. 여기 보세요. 친부와 유전자 일치 확률 99.99%. 당신 아들 핏줄 맞아요. 속이 시원하세요? 제 말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마치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확인한 사람처럼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내 손자 맞잖아. 얘야, 이리 온. 할미한테 와. 전 시어머니가 다시 민준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자기 손자임이 증명됐으니 저 부잣집 기둥뿌리라도 뽑아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환희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들고 있던 유전자 검사지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아주 잘게 찢어버렸습니다. 찌잉 마이너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로비에 울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전 남편이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이 조각들을 그들의 머리 위로 흩뿌렸습니다. 마치 10년 전 그들이 제게 소금을 뿌렸던 것처럼 말이죠. 하얀 종이 눈꽃이 그들의 꾀재재한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 맞아요. 그런데 어쩌죠? 민준이 법적으로는 당신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남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도진 씨가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진 씨는 서류를 펼쳐 전 남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입니까? 준. 10년 전에 이미 제호적으로 입양 절차 끝났습니다. 친권? 당신들이 내다버린 그날 이미 포기한 거나 다름없죠. 법적으로 민준이 아버지는 접니다. 당신은 그냥 생물학적인 기증자일 뿐이고 이럴 수는 없어.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법이 그렇다고 천륜이 끊어져? 전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천륜이라니 그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도진 씨 뒤에 숨어서 떨고만 있던 민준이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2살, 이제 알 건 다 아는 나이. 아이는 겁먹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경멸과 낯설미 뒤섞인 아주 차가운 눈으로 생물학적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그리고 할머니. 오냐, 내 새끼, 할미 목소리 알아보겠니? 시어머니가 기대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다음 말은 그녀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아저씨 같은 아빠 둔 적 없어요. 우리 아빠는 여기 계신 강도진 사장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민준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를 보며 씩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랑 나 내쫓고 소금 뿌린 사람들. 우리 가족 아니에요. 그냥 남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제발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아이의 입에서 나온 불쾌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로비의 공기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전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 쳤고 전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돈도 법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도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도진 씨가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끌어내세요. 다시는 우리 호텔, 아니 내 가족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질질 끌려가는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끈질긴 거머리처럼 다시 붙으려 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마무리를 준비했습니다. 법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버릴 진짜 마지막 카드를 말이죠. 여러분, 탐욕의 눈이 먼 짐승은 몽둥이가 약이라는 말이 있죠? 호텔 로비에서 그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다면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쥐 죽은 듯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핏줄이 재벌가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사건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의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웬 할머니가 자꾸 팔을 잡아 끌더라는 겁니다. 민준아, 할미야. 맛있는 거 사줄게. 아빠 보러 가자. 민준이는 무서워서 친구들 틈에 숨어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늙은 여자가 감히 내 아들의 등하굣길을 지키고 서서
납치라도 하려 했다니요. 남편 도진 씨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민준이를 안아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더 이상 자비는 없습니다. 사람이길 포기한 자들에게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줘야죠. 그날 밤 예상대로 저희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인터폰 화면 가득 술에 취해 시뻘건 얼굴을 한 전 남편과 도끼 품은 전 시어머니가 비쳤습니다. 전 남편은 현관문을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 열어. 내 아들 내놔. 천륜을 끊으려는 독한 것들아. 야, 강도진.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냐? 복도가 떠나가라 악을 쓰는 통에 이웃 주민들이 나와서 항의하고 경비실에서 뛰어올 정도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아예 복도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재벌집에 시집 가더니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하네. 내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게 죄냐?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는 제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도진 씨는 태연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마쳤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바로 올라오세요. 잠시 후 도진 씨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자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어쭈, 이제야 문을 여네. 어디 내 새끼 좀 보자.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겁먹은 저희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 그리고 냉철한 인상의 변호사가 그들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뭐야? 경찰이 왜 와? 당황한 전 남편이 뒷걸음질 치자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그들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서늘하게 복도에 울렸습니다. 김철수 씨 그리고 박말순 씨 되시죠? 두 분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주거 침입, 모욕죄,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뭐요? 체포? 아니, 내 핏줄 내가 보러 온 게 무슨 죄가 돼. 남의 가정사에 경찰이 왜 끼어들어. 전 시어머니가 경찰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발악했습니다. 그때 도진 씨가 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10년 전 저를 내려다보던 그들의 거만한 눈빛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도진 씨의 서늘한 기백에 눌려 벌벌 떠는 쥐새끼 꼴이었습니다. 도진 씨가 허리를 굽혀 전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처럼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핏줄 타령은 감옥 가서 하시죠. 당신들이 10년 전에 소금 뿌려 내쫓은 건 핏줄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는 그렇게 안 버려요. 이놈이.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내 아들의 할머니도 아빠도 아닙니다. 그저 민준이의 등하굣길을 위협하는 스토커이자 범죄자일 뿐입니다. 아베, 선처?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당신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서 남은 인생을 아주 고달프게 만들어줄 테니까. 도진 씨의 눈빛에는 살기마저 감돌았습니다. 전 재산을 쓰겠다는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느낀 전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아니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한 번만 봐줘라. 응?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그래. 돈 좀 쥐어주면 우리가 조용히 사라질게.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참으며 민준이의 손을 잡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들이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아니요. 돈 10원 한 장도 줄 수 없어요.
왜냐고요? 당신들이 그랬잖아요. 더러운 피, 재수 옴 붙는다고. 내 집 앞에서 당장 꺼져요. 결국 경찰관들이 그들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들의 추악한 본성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야, 이 썩을 놈아. 내가 도박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됐어. 으이구, 내 팔자야. 엄마가 그때 내쫓지만 않았어도 내가 재벌 아빠 소리 들으면서 살았을 거 아냐. 이게 다 망할 노인네 때문이야. 서로 멱살을 잡고 물어뜯으며 서로를 저주하는 모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들의 비명과 욕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이익으로 뭉쳤다가 이익이 사라지자 파멸해버린 악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도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도진 씨는 묵묵히 제 어깨를 감싸주었고 민준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완벽하고도 처절한 참교육이었습니다. 악다구니를 쓰며 끌려갔던 그들은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도박 빚쟁이들에게 위치가 발각되어 야반도주를 했고 전 시어머니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때마다 날아오는 벌금 폭탄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집마저 빼앗겼다고 합니다. 시장통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며느리가 재벌집에 시집가더니 시어머니를 고소했다며 하소연을 하고 다녔지만 사정을 뻔히 아는 동네 사람들은 미친 노인 취급하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가운 단칸방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핏줄 하나 없이 고독하고 비참한 노년을 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모든 악몽이 끝난 주말 오후 저희 세 식구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유난히 날씨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황금빛 노을을 바라보며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남편 도진 씨와 아들 민준이가 공을 차며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로 장난을 치며 낄낄거리는 두 사람의 뒷모습. 어깨동무하고 걸어오는 그 실루엣이 어찌나 닮았는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두 사람은 표정부터 말투까지 어느새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뛰어놀다 땀에 젖은 채 제게 달려온 민준이가 물을 마시며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하나도 안 무섭다? 예전에는 누가 아빠 없다고 놀릴까봐 그 무서운 할머니가 또 찾아올까봐 겁났는데 이젠 괜찮아. 나한테는 슈퍼맨보다 힘세고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우리 아빠가 있잖아. 그 말을 들은 도진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투박한 손으로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준아. 아빠가 약속할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빠가 너랑 엄마 지켜줄 거야.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헤어지지 않는 가족이니까. 민준이는 도진 씨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지난 10년 동안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추울 때 기꺼이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며 어떤 시련 앞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마음.
그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기적 같은 관계가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0년 전 소금 세례를 맞으며 쫓겨나던 그날의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버려진 돌멩이처럼 비참하게 길바닥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저에게 진짜 보석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기 위한 신의 짓궂은 선물이었나 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목숨보다 아껴주는 남편 도진 씨와 보석처럼 빛나는 아들 민준이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련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춥고 외롭다고 해서 당신이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버려진 돌멩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가를 알아봐줄 진짜 인연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씩씩하게 걸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